네, 이제 디지털 롤리웨어로 3주차 디지털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을 개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딩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 보자고요.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보 전달 도구입니다. 정보 전달 도구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일 같은 걸 쓴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거기 이제 한글도 들어가고요. 영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특수 문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진수로 매핑하는 과정. 이게 바로 코딩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이진수를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코드.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요. 무언가 형태가 바뀌면 다 코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상품의 정보를 이제 알기 위해서 QR코드를 찍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게 가격을 보는 거죠. 가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려면 QR코드로 찍찍 찍잖아요. 리더기를 이용해서. 그죠? 그럼 그 상품하고요. 그 다음에 그 QR코드, 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QR코드. QR코드를 1대1로 매핑하는 과정. 이게 바로 뭐예요? 코딩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QR코드를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 코딩할 때도 코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해야 할 어떤 일을 규정화된 형식에 따라서 C 언어와 같은 컴퓨터 언어로 매핑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코딩이죠. 그럴 경우에 그 C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면 다 코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많이 쓰이는 정보들이 이제 숫자, 십진수가 있고요. 영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 있습니다. 이 십진수 같은 거를 이제 이진수로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전 챕터에서도 공부를 하긴 했죠. 그래서 이진수로 매핑할 때는 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수로 매핑하는 과정을 적용을 하고 보호가 있을 때는 2의 보수 또는 크기, 보호와 크기 표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진수로 매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데이터들 이런 십진수 같은 어떤 숫자들이 어떤 CPU 내부에서 계산의 객체로 쓰일 때 이제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요. 한글 파일에 1이라고 쓴 거예요. 그 안에 1이라고 쓰고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 내가 한글 파일에 쓰면 그 1이 어떻게 저장되겠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건 뭐냐면 C 언어로 코딩을 해서 뭔가 숫자가 계산되고 하는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숫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숫자들이 CPU의 레지스터에서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 한글 파일에 대한 얘기예요. 정보 전달 도구로서 쓰이는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2주차에서 배웠던 거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십진수는 가중치 코드라는 게 있고 비가중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치 코드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BCD 코드 하나만 공부할 겁니다. BCD 코드. 그 다음 비가중치 코드로서는 그레이 코드. 그레이 코드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 코드 하나만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이제 코드들은 대부분 다 사장이 돼 버렸어. 자, 무슨 얘기냐면 무슨 EBC, DIC 코드인지 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제가 학부 때 배울 때는 그 다양한 코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전부 다 사장이 돼버렸다고. 심지어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BCD하고 그레이도 이것도 거의 사장입니다. 네. 거의 사장되어 있고, 이 십진수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할 거냐? 아스키 코드의 일부로 들어가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또 유니코드의 일부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개념적으로 이제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은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죠? 다음 이제 영문자 같은 경우에는 뭘로 코딩을 하느냐? 바로 대표적인 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가 무엇인지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글 코드라는 게 별도로 존재했었죠. 네, 별도로 존재했었는데 이 아스키 코드가 됐든 한글 코드가 됐든 이게 전부 다 뭘로 흡수가 됐다? 네, 유니코드로 지금 현재는 정보를 저장할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 전달 도구. 그게 유니코드로 다 이제 통합이 다 된 거죠. 지금 현재는.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뭐 아스키가 됐든 한글이 됐든 유니코드가 됐든 전부 다 이진수로 매핑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진수를 우리가 디지털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디지털 코드를 전송, 실제 이제 어떤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게 무선이 됐든 유선이 됐든 어떤 잡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1이 0으로 바뀌거나 0이 1로 바뀌면 그게 오류죠. 그러니까 오류가 낮다. 그리고 오류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사실만 알면 그게 이제 뭐에서 뭘로 바뀌었는지 금방 알죠. 그죠? 뭐 세 번째 비트에 오류가 났다. 근데 지금 받은 거 보니까 0이었다. 근데 오류가 났어. 그럼 뭐예요? 보낸 건 1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0 아니면 1밖에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오류를 검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오류를 또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출 코드의 대표적인 게 페리티 코드라는 게 있고요. 정정 코드의 대표적인 게 해밍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코드들을 하나씩 이번 주차에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BCD 코드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CD 코드는 이제 숫자 코드죠. 숫자 코드고 그 다음에 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BCD는 약자가 이게 뭐냐면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디드, 데시말 이렇게 됩니다.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니까 이진수로 코딩된 10진수 이런 얘기죠. 그죠? BCD 코드를 우리가 8421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111 이게 이제 이진수입니다. 그럼 이 자릿수는 1의 자리고요. 이 자릿수는 2의 자리고요. 이 자릿수는 2의 제곱자리고요. 여기는 2의 3승 자리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8이고 요건 4고 요건 2고 요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421 코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릿수에 따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이진수에서 10진수로 바꾸는 거랑 뭐가 달라? 다를 게 없잖아. 다를 게 없는데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9까지만 사용합니다. 10진수 9가 1001에 매핑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1010인데 이거 10이잖아요. 이거 사용 안 한다고. 여기까지만 사용한다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이 보세요. 19는 어떻게 되겠어요? 0000, 000 이 네 자리 쓰고 9, 1001 이렇게 쓰고 그럼 이게 10이고 이게 9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BCD예요. 그러니까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에 불과한데 9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10부터는 자릿수가 하나 올라간다. 그럼 사실 이건 이제 비트 수가 좀 많이 낭비되긴 하죠. 이렇게 하면. 그죠? 예. 그렇지만 뭐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10까지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 굳이 뭐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전해온 과정들을 보면 네트워크 같은 데서 정보를 전송할 때는 이 정보 전송의 개념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진수로 그냥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자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갖고 전송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네트워크 관련 내용을 공부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주차에 했던 걸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또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이진수로 또 따로 매핑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BCD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을 좀 이해해 보자고요. BCD 코드는 가중치 코드 있다. 가중치 코드. 8421 코드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8421인 거예요. 자릿수마다. BCD 코드를 더할 때 올림수가 발생하면 즉 9를 넘어서면 6을 더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자, 9를 넘어서면 9 다음은 뭐죠? 10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10 만약에 10이 됐다 치자. 그럼 여기다 6을 더해 줘야 돼요. 6을 더해주면 16이 되거든요. 16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16이 되면 자릿수가 하나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음 자릿수로 넘어갈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6을 더해줘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1001까지 9까지만 사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0, 11, 12, 13, 14, 15 이거 사용 안 하잖아. 그러니까 9 다음엔 뭐가 돼야 돼? 9 다음엔 16이 돼야지.
16이 된다는 건 자릿수가 하나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죠? 9. 그래서 9를 넘어서면 6을 더해줘야 된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8이 1001이고 7이 0111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111이잖아요. 이거는 1001을 이미 넘어섰죠. 1001을 넘어섰죠. 그러면 0110을 더해준다고 이렇게 더해주면 더해준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번 첫 번째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 10, 1, 11, 0 자릿수 하나 올라가고 1, 또 자릿수 올라가고 0, 그 다음에 또 자릿수가 1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10. 이건 뭐예요? 5. 그래서 15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8에다가 7을 더하면 15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9를 더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 다음이 10이 아니고 16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이건 이제 또 보겠습니다. 88은 1000, 1000, 77은 0111, 0111. 그럼 이걸 더하면 1111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릿수마다 0110을 각각 더해줘야 되죠. 여기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해주고요. 그럼 먼저 이거 두 개 더합니다. 더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쪽에서 1로 자릿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줘야 돼요. 이건 처음이니까 역시 계산을 해볼게요. 10은 1, 11은 0, 11은 이제 올라온 게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요건 또 여기 0 되면서 자릿수 하나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이 하나 올라오죠. 1로. 올라오면 1, 0. 요 더해줘야 되니까 요 0이면서 자릿수 올라가고. 그러니까 1이면서 또 자릿수 올라가고. 1이면서 자릿수 올라가고. 0이 되면서 자릿수 올라가고. 그럼 이거 1, 6. 그 다음에 요건 5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002를 넘어설 때는 그 자릿수에 무조건 0110을 더해줘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관련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를 다 풀지 말고 두 번째 것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48이 있습니다. 4는 0100이고요. 8은 어떻게 됩니까? 1000이겠죠. 60일 보겠습니다. 60일은 0110이죠. 0110 60이니까 6이니까 그 다음에 000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여기 이제 1001이고요. 여기는 0101이 되겠네요. 0101이면 어떻게 되죠? 1001을 넘어섰죠. 0110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자리는 그냥 0000을 더하는 거죠. 유지시켜 주는 거죠. 더하면 1001. 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0 여기 0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면 0 되고 또 하나 올라가면은 여기 0 되고 1 이렇게 되죠. 제가 섣불리 계산했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8, 9, 109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게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레이 코드는 이제 가중치가 없는 숫자 코드예요. 그죠? BCD는 가중치가 있는 거였죠. 8421. 그레이 코드는 인접된 코드들 간에 하나의 비트만 다른 코드다. 요게 이제 그레이 코드입니다. 정의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 코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0, 1, 1, 1 이렇게 했으면 이거 10진수 7이거든요. 그 다음에 1, 1, 1, 1 그러면 10진수 15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0에서 1로 숫자가 단 하나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7에서 15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경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비트만 바뀌면 그게 이제 자리가 어디가 됐든 하나의 비트만 바뀌면 인접되는 코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0xxx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뭐가 됐든 뭐 011이 됐든 100이 됐든 뭐 하여튼 xx고 그리고 요 뒤에 거는 xx 그대로 유지되는데 반해서 여기가 1로 바뀌었다. 근데 만약에 이게 7이었는데 이게 8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거의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인접된 코드들 간에도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만 다른데 그게 인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7과 8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적게 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비트의 에러가 나면 인접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많은 10진수에서 에러가 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이진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 코드로 바꾸는 거. 그 방식을 지금 여기 도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식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01111이라는 이진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0을 내리고요. 0 내리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익스크로 15거를 합니다. 다르죠? 1. 자, 요거 두 개 합니다. 같죠? 익스크로 15 하면 0. 그 다음에 요거 같죠? 익스크로 15 하면 0.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바꿔진 요 놈은 그레이 코드가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레이 코드 쭉 정렬해서 정말 인접된 코드들 간에 하나의 비트만 다른지 확인을 할 겁니다. 다음 이제 이진 코드에서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 요거 한번, 다시. 그레이 코드에서 이진 코드로 바꾸는 거. 요거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나온 결과가 0100이었거든요. 그래서 0100을 두고 이걸 갖다가 다시 이진 코드로 바꿔보는 겁니다. 자, 0을 1로 0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크루 15R을 하는데 얘랑 하는 겁니다. 네, 아까랑 좀 다르죠. 그럼 0과 1을 익스크루 15 하면 1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1과 0을 익스크루 15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1, 다르니까 1.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합니다. 다르죠? 1. 그러면 0111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그러니까 0111, 이건 이진 코드. 그 다음에 0100, 이건 그레이 코드. 얘끼리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 자, 이런 방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레이 코드를 얻어내고 반대로 그레이 코드로부터 이진 코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자, 10진수에 해당하는 모든 이진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0부터 15까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예로 든 게 이거였죠. 011 요놈이랑 요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요 한 비트만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7에서 15로 많은 값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죠. 몇 개의 비트가 다른지. 하나의 비트만 다르죠. 얘하고 얘는 네, 요거만 다르죠. 요거하고 요거는 네, 요거만 다르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뭐 요거만 다르네요. 다 한 비트만 다릅니다. 요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 비트만 다르죠. 요거 두 개 비교해 볼까요? 네, 요거만 다르죠.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는 두 개의 숫자 사이에는 무조건 어떻다? 네, 한 비트 차이만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해서 전송은 이진수 이 형태로 하는 거니까 오류가 발생해서 한 비트가 에러가 났다고 하면 사실 실제 그 10진수 값에서는 큰 값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뭐 이진 코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중치가 8421이죠. BCD도 8421이지만 이진 코드도 요 이제 가중치가 이게 3승, 2승, 1승, 0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8421의 가중치를 갖는데 그레이 코드라는 건 가중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몇 승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다 단독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에 따른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중치가 없는 코드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속해서 딸린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진 코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0, 1, 0, 1, 1, 1, 1, 0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죠? 자, 이걸 그레이 코드로 변환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0 그대로 내리고요. 요거 두 개 봐서 다르니까 1, 요거 두 개 봐서 다르니까 1, 요거 두 개 봐서 다르니까 1, 요 같으니까 0, 요 같으니까 0, 요거 같으니까 0, 요거 다르니까 1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럼 이게 이진 코드고요. 요게 그레이 코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나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번 오겠습니다. 자, 먼저 0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0과 1, 요놈과 요놈을 보는 거죠.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0101, 1110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0101, 1110 원위치로 되돌아왔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런 식으로 그레이 코드와 이진 코드 간의 변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숫자 코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문자 코드를 해야 되겠죠. 사실 문자라는 건 이제 영문자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스키 코드, 지금 이제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는 문자 코드를 하게 될 텐데,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거는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 코드도 포함하고 있어요. 네. 아스키 코드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그런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스키 코드는 이제 약자는 쓰지 않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미국의 스탠다드, S 스탠다드 표준 C 코드, 미국의 표준 코드입니다. 뭐를 위한 거? II,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가 이제 인터체인지 하기 위한, 서로 이제 교환하기 위한 미국의 표준 코드를 의미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스키 코드는 기본적으로는 7비트예요. 뭐 사람들이 8비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7비트입니다. 7비트고 사실 여기에 플러스 3비트는 뭘로 쓰이냐면 요 한 비트는 페리티 체크 코드로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통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페리티로 쓰이게 되는데 페리티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또는 요 한 비트를 페리티로 쓰지 않고 요 0일 때, 그러니까 요 한 비트가 0일 때는 일반 아스키 코드, 1일 때는 확장 아스키 코드라고 그래서 특수 문자를 더 확장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안시, 이거는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KS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표준화 제정 기관이에요. 우리나라는 KS죠, 코리아 스탠다드에서 개발한 영문자에 대한 표준 코드 체계. 그랬는데 사실 영문자에다 플러스 특수 문자에 플러스 숫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8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비트가 아니라 7비트고요. 그래서 7비트니까 128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매핑을 할 수 있고, 한 비트 같은 경우에는 페리티로 쓰거나 아니면 확장 아스키 코드로 쓰거나 그냥 0으로 세팅해 놓거나, 그냥 0으로 세팅해 놓으면 페리티도 안 쓰고 확장 아스키도 안 쓰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요 F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총 16개 종류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4비트입니다. 4비트. 그죠? 그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7까지 가니까 총 8가지고요. 3비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총 7비트죠. 7비트로 여기 지금 칸이 몇 개냐면 128개입니다. 128개의 여러 가지 문자나 숫자들을 저장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NUL은 널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로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요. 통신에 필요한 특수 문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STX 그러면 스타트 오브 텍스트, 엔드 오브 텍스트 그러면은 텍스트의 끝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텍스트를 보내려고 하면 I'm a boy라는 걸 보내고 싶으면 STX 먼저 보낸 다음에 I'm a boy 보내고 그 다음에 end of text를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수신기에서는 STX가 들어오는 순간 아 이제부터 진짜 문자가 들어오는구나. 그 다음에 ETX가 들어오는 순간 아 이제 끝나는구나. 이걸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ESC도 있네요. 이건 이제 키보드에 쓰는 문자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에 탭이 들어갈 수 있죠. 어떤 문자를 쭉 쓰면서 탭 한번 치고 나서 문자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탭이 포함되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제 LF는 라인 피드예요. 라인 피드. 그다음에 캐리지 리턴은 뭐냐면 지금 현재 커서를 갖다가 용지의 맨 좌측으로 가져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타이프 보면 딱딱딱딱딱딱 뭘 찍었어. 딱딱 찍었어. 근데 실제로 이제 찍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종이가 이제 뭐 저기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종이가. 그죠? 그러면서 사실 찍는 거는 동일한 위치를 계속 여기를 찍고 있지만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옆으로 쭉 찍어지는 효과가 나죠. 옛날에 타이프 라이터 같은 거 보면 타이프. 여기까지 다 찍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동작을 해야 돼. 일로 제일 처음으로 다시 와야 돼. 다시 오면은 근데 아까 찍은 자리야 여기. 그러니까 라인 하나 내려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처음으로 되돌아온 동작이 뭐냐면 이게 캐리지 리턴 CR이고 요 아래로 하나 내리는 걸 갖다가 라인 피드라고 불러요. 라인, 새로운 라인을 피드 공급해 주는 거죠. 매겨 주는 거죠. 그죠? CR과 라인 피드가 결합되면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컴퓨터에 있는 엔터죠. 엔터는 라인에 처음으로 오면서 라인 하나 내리는 거죠. 그게 엔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여러 가지 뭐 그 타이프라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특수 문자들.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통신 문자들 이런 건 지금도 사용됩니다. 예, 지금도 다 사용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STX를 보내고 싶다. 그럼 어느 걸 보내면 되느냐? 여기가 0이니까 000.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0010. 이걸 보내면 이게 뭐다? STX를 보낸 거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죠. 수신기에서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네, 숫자가 있고, 숫자로 왜 또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놨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아스키는 통신할 때예요. 그래서 원격지와 통신할 때,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를 보내고 싶으면, 이걸 어떻게 보내면 된다? 10은 여기가 3, 1이니까 0, 1,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0001. 요게 3이에요. 요게. 요게 1이에요. 1. 요게 1. 요게 1. 그죠? 요게 1이죠. 그 다음에 0은 어떻게, 0은 이거네요. 그러면은 0은 011, 그 다음에 0000. 요렇게, 좀 몇 개입니까? 14개의 비트를 보내야만 10을 보내게 돼요. 10을 보내게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통신할 때 쓰이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돼갖고 레지스터에 무슨 값이 저장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공백도 있고 특수문자들이 여기 쭉 있네요. 다른 색깔로 볼까요? 특수문자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있고요. 이거 특수문자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대문자가 여기 있네요. 영어 대문자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소문자 있고. 그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코드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외워둡시다. 자, 십진수 0, 0에 해당하는 십진수 이거는 48, 십진수 0은 48이다.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65다. 그 다음 소문자 A는 97이다. 486597, 486597, 486597, 486597, 486597, 0, 대문자 A, 소문자 A, 486597. 자, 요거는 외워두자. 아시겠죠? 요거는 외워두면 나중에 이제 좀 편합니다. 매번 뭐 우리가 이제 아스키 코드 찾을 필요도 없고, 네, 저 세 개는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F로 끝나죠. 자, 이걸로 봐서는 원래 이제 아스키 코드가 7개의 비트라고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데 요 맨 앞에가 원래 0으로 쓰면 기본 아스키 코드, 여기를 1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확장 아스키 코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8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9A 이런 거 다 요거 이진수로 바꾸면 여기 무조건 1입니다. 여기가 무조건 1이에요. A가 아니라 1. 그죠? 1.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기본 아스키 코드, 1이 되면 확장 아스키 코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확장 아스키 코드도 128가지. 이 뒤에 있는 7개의 비트 조합을 하게 되면 총 128가지가 역시 똑같이 나오죠. 여기도 128가지 나오고 이 128가지가 바로 여기는 확장 아스키 코드로서 몇 가지 뭐 특수한 괴상한 문자들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건 지금 영문자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한글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마다가스카르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다국어들에 대한 문자를 모두 수용하려면 아스키 코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절을 바꿔서 설명을 따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런 문서의 어떤 데이터, 문서에 써 있는 어떤 정보들을 저장할 때 쓰이는 표준은 유니코드가 더 널리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문자열 디지털을 아스키 코드로 코딩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요 D 따로, I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답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D 따로, I 따로, GITAL 느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 페리티를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짝수 페리티라는 거는 그 문자를 표시하는 이진수에 들어간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D는 아스키 코드 찾아보면 이제 A가 65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65였나요? 65. 그 다음에 그러면 A, B, C, D 여기서 3 더하면 되겠죠? A, B, C, D니까 3 더하면 6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68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있는 거죠. D에 해당하는 코드. 그래서 여기가 이제 0, 2, 4고요. 4, 8, 16, 32, 64. 요거 64죠. 더하면 68입니다. 그죠? 68에 해당하는 이진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문자에는 97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i는 어떻게 되나? 97과 i와의 간격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97, 98, 99. 마치 위에서 A에서 D를 계산하듯 요 소문자 A의 소문자 i를 계산해서 그 코드를 이제 이진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표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잘 모르겠음이 아니라 귀찮으면 이 표 찾아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를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페리티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1의 개수를 셉니다. 요거 하나 있죠? 요 두 개 있죠? 그러면 이게 짝수개죠? 그럼 여기 0 만들어요. 왜냐면 전체 합쳤을 때 1의 개수가 짝수개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그럼 짝수개로 만들어주면 여기에 1이어야 되겠네요. 그죠? 또 여기 볼게요. 1, 1, 1, 세 개네요. 요 1이어야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 0, 1을 맞춰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페리티 코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리티 코드, 짝수 페리티는 1의 개수를 짝수개로 맞춰주는 거고 홀수 페리티는 1의 개수를 홀수개로 맞춰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한글 코드입니다. 이제 숫자 코드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코드 얘기했었고, 문자는 영문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한글 코드죠. 한글 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형하고 조합형. 예를 들어서 홍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홍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이진수로 매핑하는 이런 게 이제 완성형. 그 다음에 이 히읗, 그 다음에 이 초성이라고 그러죠. 이 중성, 그 다음에 종성, 이 세 개를 따로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이진수를 이진수 이게 따로 매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이진수들을 요걸 조합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조합형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완성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매핑하는 비트, 이게 왜냐하면 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또 아야 어여 이거는 자음 모음의 개수가 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트의 개수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조합형이. 완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음과 모음을, 그러니까 초중성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매핑되어야 되는 비트들의 개수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언뜻 보기에는 이제 조합형이 사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완성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완성형 한글 코드는 한글 음절 단위의 한 문자를 하나의 코드로 매핑 시켜 놓은 구조를 갖는다. 그렇죠? 조합형 한글 코드는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에 각각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나타내는 2바이트 보호체계다. 이제 이게 2바이트로 가능한 게, 이 보시면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점 2의 5승이니까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이제 32개가 돼요. 그러니까 초성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 이런 거니까 32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 같으면 중성 같은 경우도 이제 아야, 어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모음. 이것도 지금 5비트라고요. 그러면은 총 32개 수용할 수 있는데 충분히 우리 이제 한글의 모음을 수용할 수가 있죠. 종성은 초성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 중, 종성으로 나눠서 2바이트. 그러니까 2바이트에 저장을 하는 거. 여기는 이제 그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낭비, 이렇게 낭비되는 거. 뭐 아니면 뭐 여기다 페럭티 비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조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조합형으로 돼 있는 거의 표준이 뭐 KS1001이라고 뭐 이런 KSX1001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죠 지금 현재. 그래서 모든 현대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2바이트의 조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이제 한글이 최초에 만들어진 거는 이 현대 한글이라고 그래서 11,172개. 이게 이제 실제로 사전에서 나오는 단어들 모두를 모아서 완성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음절 단위 하나하나의 한 문자를 다 이거를 고민해 보니까 11,172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11,172개 뭐 사실 한글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실제 한글 아닌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조합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근데 말이 안 되지. 이런 건 없잖아, 글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어에만 있고 현대어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현대어만 수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굳이 이걸 초중 종성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 11,172개를 수용하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2바이트 아니에요? 2바이트. 2바이트면은 이게 총 16비트라고요. 16비트면은 몇 개의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6536개 만들 수 있어요. 65,536개. 그 안에 이게 충분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갖다가 초중종으로 나눠 갖고 나중에 이걸 굳이 조합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완성형으로 해도 충분히 11,172개를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987년에는 빈도수가 이 중에서도 빈도수가 높은 거. 그게 2,350개를 2바이트, 2바이트의 완성형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1992년에 조합형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야. 그래서 조합형으로 이렇게 2바이트 내로 초중종으로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글 코드를 규정을 했었다고요. 근데 최근에 유니코드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언어를 모두 유니코드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에 실제로 우리 한글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한글이 11,172개를 완성형으로 규정을 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옛 한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길자 있을 수도 있잖아. 옛날 그 훈민정음 찾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240자의 조합형 자모라는 게 이제 자음 모음 그것만 규정해 놓는다. 그러니까 고어, 옛 한글, 고어를 표현할 때는 이제 조합형으로 일부 표현하고 이제 현대 한글은 전부 다 완성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유니코드로 이 내용이 흡수가 된 거죠. 그 이제 이에 대한 표준이 KS5700이고 KS5700이 유니코드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현재는 한글 코드가 유니코드의 일부로 흡수되었으며 완성형을 주로 사용한다고. 완성형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뭐 숫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자도 이제 영문자도 있고요. 그 외 전 세계의 모든 언어에 대한 문자, 뭐 이런 것도 쭉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유니코드인 거예요. 유니버셜 코드, 유니코드, 그죠? 요거로 다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자, 유니코드에는 UTF-8과 UTF-16, UTF-32 코드가 있으며 UTF-8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UTF 이게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맷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8, 16, 32 뭐 이런 것들이 있고 UTF는 제가 약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태스크포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이름에 따라서 UTF-8, UTF-16, UTF-32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UTF-8이 8이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의 한계성을 극복하자. 전 세계 언어를 다 포함할 수 없다는 거죠. 아스키 코드는.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문자, 거기다가 구두 표시, 수학 기호, 전문 기호, 기하학적 모양, 딩벳 기호,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나도. 뭐 이런 게 있나 봐. 이거를 컴퓨터에서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표준이다. 그래서 유니코드 컨소시움, IBM, 노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컨소시움에서 이 세 가지 포맷에 해당하는 코드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TF-8 같은 경우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데 1바이트씩 변환을 하는데 글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2에서 4바이트까지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맥스로 쓰면은 4바이트, 미니멈으로 쓰면 1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변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스키 코드의 문자, 아스키 코드 문자는 1바이트 안에 이걸 다 포함합니다. UTF-8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문자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하죠. 근데 한글의 경우는 평균 3바이트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에 따라서 문자에 따라 다 이제 길이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한글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UTF-8이. 한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16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16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유리한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 UTF-8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변 길이고 우리나라 뭐 한글 같은 경우는 3바이트까지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는 압축 기술이 워낙에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UTF-8을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키 내 문자 한글 등 거의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UTF-16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근데 영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바이트에 나타내던 것을 2바이트에 나타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 됩니다. 또 일부 국가, 예를 들어 중국이죠. 한자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4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국 한자 같은 경우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32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자를 다 동일한 고정 길이에요. 이건 4바이트. 그러니까 8하고 16은 이거는 가변 길이고요. 32는 고정 길이입니다. 그래서 고정 길이 4바이트로 다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문자 접근으로 처리가 용이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바이트이라는 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 모든 문자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1대1 매핑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 UTF-8이나 UTF-16는 문자의 길이를 먼저 이거는 그 다음에 올 문자는 몇 바이트짜리 문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걸 다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디코딩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죠? 8하고 16은 그냥 1대1로 매핑하는 디코딩이 아니라 사전 디코딩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렇겠죠? 가변 길이기 때문에. 고정 길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디코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4바이트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는 UTF-8을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코드를 공부하면서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코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하게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는 이제 어떤 코드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진수가 나열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떤 무선이나 유선으로 전송을 해. 그런 와중에 어떤 잡음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어떤 특정 비트의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럼 그 오류를 갖다가 검출하는 방법, 그리고 또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제 페리티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페리티 코드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을 위해 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드예요. 페리티 코드는. 그래서 보시면 페리티 코드는 모든 홀수 개의 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차차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이제 페리티를 발생시키는 거에 대한 논리가 필요하고 또 페리티를 발생시켜 갖고 뭔가 첨부를 해서 보냈어. 그 페리티 비트를 첨부해서 보낸 거죠. 그럴 경우에 수신기에서 페리티를 검출을 해야 됩니다. 검출을 한다는 의미는 실제 이제 보낼 때 내가 보내는 게 7비트다 그러면은 거기다 페리티를 한 비트 붙여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비트를 더 보내는 거죠. 그럼 수신기에서는 그 추가적으로 한 비트 더 보낸 비트를 갖고 실제 이게 올바로 수신이 된 거냐 아니면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냐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를 페리티 검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티를 발생시키는 작업은 송신기에서 하고 페리티를 검출하는 작업은 수신기에서 하게 됩니다. 자, 짝수 페리티는 뭐냐? 1의 개수가 짝수계라고 1의 개수를 기존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7비트에다가 거기다 완빗 페리티를 붙여 보낸다는 것은 이 7비트 중에 1의 개수를 세는 거죠. 1의 개수를 세서 그게 홀수계다라고 한다면 요 완빗, 요 페리티 비트죠. 요 페리티 비트를 1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억지로 짝수계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요 7비트 내에서 1의 개수가 이미 짝수계다라고 한다면 요 페리티 비트에 0을 붙여갖고 1의 개수가 짝수계인 것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의 개수가 짝수계이면 추가 비트를 0으로 세팅한다. 이 추가 비트가 페리티 비트입니다. 1의 개수가 홀수계면 추가 비트를 1로 세팅한다. 그래서 억지로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맞춰준다.
자, 그러면 보세요. 1의 개수가 홀수개면 1이 돼야 되고 1의 개수가 짝수개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논리 연산이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죠. 베타적 오어죠. 베타적 오어는 이제 이거죠. 같으면 0, 다르면 1. 그러니까 이거 0, 0, 0, 1, 1, 0, 1, 1 있으면 0, 0이면은 0, 0, 1이면은 1, 1, 0이면 1, 그 다음에 1, 1이면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홀수개일 때만 1이 딱 튀어나오고 짝수개면 0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페리티 발생기의 어떤 논리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리티를 P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짝수 페리티니까 얘에서 D2, D1 요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 0이 될 수 있고 요것도 1, 0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해서 그 나오는 결과 요걸 갖다가 앞에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짝수 페리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거니까 0, A, 스몰 a, 486597 세 개를 갖고 그걸 7비트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1의 개수를 세는 거죠. 1의 개수 2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0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짝수개를 유지시켜 주고요. 여긴 1의 개수가 하나, 2개입니다. 그래서 0 붙이는 거죠. 그래서 1의 개수를 유지시켜 주고요. 여기는 2개고 여기 하나 3개입니다. 토탈. 그러면은 앞에 페리티를 1로 한 다음에 뒤에 거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대로. 이해되죠? 그래서 억지로 짝수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내가 수신을 받았는데 8비트 데이터를 보는 거죠. 보내는 거는 7비트에다가 페리티를 하나 붙여보냈으니까 8비트 단위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그 8비트 안에 들어간 게 1의 개수를 세봤더니 그게 홀수개가 나오더라. 그럼 무조건 에러 난 거죠. 그죠? 왜냐면 짝수개일 수밖에 없어요. 짝수 페리티를 붙여보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자, 홀수 페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홀수 페리티는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돼야 된다. 1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추가 비트를 1로 세팅해야 되죠. 그래서 억지로 홀수개로 맞춰줘야 되고 1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추가 비트를 0으로 세팅해서 홀수개를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 연산을 위해서는 베타적 오어,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아니라 익스클루시브 노어라는 걸 이용하면 돼요. 익스클루시브 노어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D2, D1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P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노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홀수 페리티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만 보면 되죠. 그래서 11 짝수개니까 이제 페리티로 1을 붙여준 거고요. 여기도 11 짝수개니까 여기 페리티로 1 붙여준 겁니다. 여기는 111 홀수개죠 이미. 그러니까 유지 0으로 붙여서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홀수 페리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저 데이터를 받았을 때 1의 개수를 세서 짝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에러 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럼 봐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할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페리티 코드는 모든 홀수개 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 11, 00, 00. 자, 이게 이제 송신이 됐습니다. 수신이 되기를 예를 들어 요게 0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1의 개수가 짝수기니까 이거 에러 났네 라고 검출할 수가 있죠. 자, 2개 이게 에러 났습니다.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1의 개수가 3개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신기에서 1의 개수가 3개니까 홀수 페리티로 만족을 하니까 이건 에러가 없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은 한 비트만 에러 나면 그건 검출할 수 있는데 2비트가 에러 나면 검출이 안 되죠. 그러다 이것도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1로 바뀌었어요. 그럼 1이 몇 개예요? 4개죠. 짝수죠. 짝수니까 이건 에러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이제 3비트 에러가 난 건 또 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짝수개 비트 에러가 난 건 검출이 불가하고 홀수개 비트 에러가 난 건 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페리티 코드는 모든 홀수개 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페리티 생성이 아니라 검출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짝수 페리티 같은 경우에는 1의 개수가 짝수개예요. 그래서
일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출기에서 일의 개수가 짝수개인 어떤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출력이 0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출력이 1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수행하는 논리 연산이 역시 익스클루시브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앞서 짝수 페리티 같은 경우에는 생성시킬 때도 익스클루시브, 검출할 때도 익스클루시브를 이용하면 됩니다. 홀수 페리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배터적 노어를 이용하면 되죠. 익스클루시브 노어. 그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홀수 페리티를 사용할 때는 수신기에서도 익스클루시브 노어, 송신기에서, 그러니까 생성기에서도 익스클루시브 노어를 이용해야 되고 검출기에서도 익스클루시브 노어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페리티 코드에 관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B를 짝수 페리티를 적용한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A, 대문자 A의 페리티 코드를 알고 있죠. 이게 65죠. 65, 10진수로. 그럼 이거 이제 뭡니까? 이진수로 바꾸면 이게 65가 64 플러스 1이죠. 그럼 B는 어떻게 되겠어요? 66이니까 64 플러스 2죠. 이걸 바꿔야 되죠. 이걸 바꾸면 이거는 이제 0, 1, 0, 0, 0, 0, 1, 0, 1,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스키 코드로 바꾼 거니까 7비트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7비트입니다. 자, 근데 짝수 페리티를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1, 하나,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뭘 붙여야 되죠? 0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0100, 0010 이렇게 결과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 결과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MSB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자, MSB의 오류가 발생한 거는 요게 1100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에러가 나서 1로 바뀐 거죠. 나머지는 잘 그대로 들어오고. 자, 이거의 오류를 검출해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짝수 페리티를 적용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짝수개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 둘, 세 개죠. 이거 홀수개죠. 그럼 이건 오류 발생이죠. 오류 발생. 그죠?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에다가 이제 요거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에다가 익스클루시브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또 역시 0, 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0,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1, 그 다음에 이게 0. 그래서 1100, 0010 이거를 1100, 0010 이게 익스클루시브 5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나 많아. 그냥 1의 개수 홀수개면 그러면 이제 1이 뜨게 돼요. 그럼 오류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셌습니다.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홀수 페리티 시스템에서 10, 10, 11, 10, 100을 수신하였다. 오류가 발생하였는가? 라고 물어보면 홀수 페리티 시스템이니까 1의 개수가 홀수개여야 돼. 따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개네요. 오류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그죠? 근데 정확하게 오류의 위치는 몰라요. 그냥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밍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밍 코드는 페리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있냐 없냐만을 검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류가 어디가 났고 그걸 어떻게 정정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밍 코드는 오류의 정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나면 0에서 1로 바뀌고 또 1에서 0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비트를 전송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위치에 오류가 났는지 오류의 위치만 알면 그 위치를 만약 1이었다면 0으로 다시 바꿔주고 0이었다 그러면 다시 1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바꿔주면 그럼 이제 오류가 정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밍 코드는 오류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류 정정까지 가능한 거죠.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밍 코드는 페리티 비트 여러 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정정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잘 이해해 봅시다.
자, 이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페리티 비트의 개수, 이 페리티 비트의 개수를 뭐로 하냐면 P라는 문자로 놓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데이터 비트의 개수, 요거를 D라는 문자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비트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비트를 갖는다. 이 뒤에다 페리티를 더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D고, 요게 P입니다. 그럼 D는 몇 개예요? 네, 5개고요. 그 다음에 P는 여기, 예를 들면 이게 3개죠. 그럼 총 이제 원래 데이터를 보내야 될 게 5개인데, 실제로는 몇 개를 보내야 돼요? 8개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오류를 정정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분의 데이터를 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어떤 효율은 좀 떨어지죠. 하지만 오류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페리티 비트 개수 P에 따른 데이터 비트 개수의 결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D가 있으면 D가 요 P, 요거 이제 페리티 비트 개수, 그쵸? 요 P에다 이제 어떤 숫자를 넣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의 길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에다가 이제 4를 넣겠습니다. 4. 그럼 2의 4승 16에 4 빼고 1 빼면 이제 11이 나오게 돼요. 요게 이제 1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역시 4를 넣게 되면 2의 3승이니까 8에서 4 빼면 5죠. 5. 그래서 5가 나오게 됩니다. 즉 페리티 비트를 4개를 쓰게 되면 P가 4면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 비트는 5개부터 11개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한 5개 묶음으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저거를 해밍 코드를 사용하려면 페리티는 4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게 최대 11개까지, 데이터 비트가 11개까지로 이제 길어지게 돼도 역시 그냥 페리티 비트 4개를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D가 이제 12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식에 넣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이제 P가 5개 사용돼야 되고, 만약에 D가 5가 아니라 4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4면은 이제 P가 3개만 있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이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주어진 수식은 이미 유도가 된 걸 우리가 이해를 한 것 뿐이고, 정확하게 저 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요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가 11이다. D가 11이고 P가 4다. 그러면 P가 4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총 몇 개의 비트를 보내야 돼요? 15개 비트를 실제로는 전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미식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신이 지금 이게 이제 4, 4, 12, 15, 그러니까 이게 15개 비트입니다. 15개 비트를 이렇게 수신했다라고 가정할게요. LSB만 0이고요. 나머지는 다 1입니다. 사실 근데 전송할 때는요. 이제 R이 수신이고요. 요 T가 전송입니다. 실제 전송할 때는 사실 all 1을 보낸 거였어요. 전부 다 1을 보냈는데 그게 맨 아래 비트인 LSB만 0으로 바뀐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송된 신호에 요 2를 오류 벡터 혹은 뭐 오류 패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는데, 오류 패턴이라고 이제 얘기를 오류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두 0이고요. 여기 LSB만 1인 겁니다. 요거를 두 개를 익스크루시브 5를 합니다. 그럼 요 상방의 15개 비트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0하고 익스크루시브 5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요 1은 어떻게 되죠?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이 됐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오류 패턴이라는 게 중요하다. 오류 패턴, 그러니까 오류가 나고 위치만 1이고 그 나머지 모두 제로인 오류 패턴에 의해서 실제 수신 신호가 오류가 나는 거다. 그죠? 저 오류 패턴을 우리가 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해밍 코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1비트, 지금 이 해밍 코드는 모든 1비트 에러를 정정할 수가 있는데 1비트 오류 패턴은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요거 이제 MSB에 에러가 난 거죠. 그 다음 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 비트에 에러가 났고요. 요건 세 번째 비트에 에러 났고, 이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총 몇 개 나오죠? 15개 나옵니다. 1비트 에러가 15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의 오류 패턴이 가능하다. 한 비트 에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 제로, 여기 지금 다 하나씩 1인데 올 제로는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올 제로 패턴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총 몇 개의 패턴이 만들어지냐면 15개의 1비트 오류 패턴과 올 제로 패턴을
더하게 되면 총 16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페리티 비트 몇 개 쓴다고 했어요? 4개 쓴다고 그랬죠. 4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0000서부터 1111까지 총 16개입니다. 그러면 이 오류 패턴 16개와 저 페리티로 만들 수 있는 조합 16개를 1대1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각 4비트 길이의 페리티 0000서부터 111까지 매핑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0000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나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에 0000이면 no error, all zero, 오류 패턴이 all zero. 0001이면 요게 여기만 1이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뭐 0100이면 여기만 1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요 매핑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이걸 이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진수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1이고요. 요거 같은 게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러면 6번째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매핑을 하면 좋겠죠. 요거 7번째 일어난 겁니다. 그럼 여기가 1이죠. 그죠? 1111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15번째 게 일어난 겁니다. 요게 일어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페리티를 이진수로 간주를 했을 때 오류 패턴, 만빗 오류 패턴의 위치를 바로바로 포인팅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뭔가 기기적으로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요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앞서 이제 해밍 코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이 수식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이제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수식에서 요 뒷부분 요거만 또 빼낼게요. 그런 다음에 요 P를, 요 마이너스 P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P가 돼서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식의 우변에서 이 P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P는 페리티의 개수예요. 지금 이제 앞서 우리가 예로 봤을 때는 P가 4니까 16가지. 그죠? 그 16가지 뭐냐면 P개의 페리티로 지정할 수 있는 오류 패턴의 총 개수예요. 매핑할 수 있는 총 개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식은 데이터 비트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우리 예에서 보면 요 D가 얼마였냐면 11이었고 요 P가 4였어요. 두 개 더하면 15거든요. 15.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페리티 비트도 어차피 전송 비트에 들어가게 되니까 페리티 비트 그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것도 오류 패턴 안에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 15비트가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여기는 이제 그 더해서 우리가 이해했지만, 사실 이제 원래의 식에서 이해한다면 요 개념이 되는 거죠. 원래의 식에서는 식은 데이터 비트의 개수를 결정하는 식이기 때문에 요 P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지만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에러 패턴 만들 수 있는 조합에서, 왜냐하면 페리티에서도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빼주면 데이터 비트의 길이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P를 빼서 페리티 비트에서 발생한 오류 패턴의 개수를 제외를 하겠다. 그다음 마이너스 1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노에러 패턴, 올제로를 또 제외한 거예요. 그죠? 오류 나지 않는 거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기계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오류가 안 났습니다라는 것도 패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뺀 겁니다. 요 하나를. 그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P 비트의 페리티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 잘못 썼네요. 데이터가 아니라 페리티죠. 페리티를 제외한 EP-P-1비트 이하에 대한 오류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P비트로는 EP-1개 이거의 에러 위치를 검출할 수가 있는데, 페리티 자체의 에러가 그 비트에도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준 거라는 거지. 이제 이게 반대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자, 우변은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요건 뭐냐? 요건 뭐냐면 EP-P-1에서 요 P 대신에 P-1을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에 P-1 되고요. 저건 마이너스 P에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거 다음부터 그 다음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이 전식, 예를 들어서 이 식이 또 있겠죠. 그 아래에 있다는 게 2의 p-1 마이너스 p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죠? 그 다음 D는 이제 이거 이거보다 하나 많은 거. 그래서 2p-1 마이너스 p. 여기서 1부터 시작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 해줘야 되죠. 이 이퀄을 써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의 좌변은 식의 우변에서 p 대신 p-1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 2를 더한 값이다. 이는 p-1비트의 패러티를 사용할 때 오류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최대값, 그거에다가 2를 더한 값임을 이해하자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밍 코드를 실제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위치를 시키기를 P1, 요게 이제 페리티 발생시킬 자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P2 있고요. 그 다음에 요 D3, 그러니까 데이터의 첫 번째 비트, 이게 D3입니다. 이게 3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데이터의 세 번째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첫 번째. 그 다음에 P4, 요거는 패러티죠. 그러니까 패러티하고 데이터하고 구분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먼저 페리티를 보면 페리티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고, 요게 두 번째 데이터, 요게 세 번째 데이터, 이게 네 번째 데이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 이제 몇 개입니까? 8개의 비트. 그러니까 D가 8이고요. D가 8이고, P가 4인 케이스예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페리티도 순서가 P1, P2, P3, P4 이게 아니라 P1, P2, P4, P8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첨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그러니까 첨자는 실제로 전송되는 순서를 갖다가 쭉 나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트 위치라고 되는 요 1, 2, 3, 4 요게 이제 실제로 전송되는 순서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왜 이게 P1, P2가 이 자리에 이렇게 위치했을까? 그냥 8개 있으면 8개 데이터 쭉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바로 4개의 P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8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보내고 이 뒤에다가 그냥 4개 페리티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자,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제 설명을 제가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긴 썼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2의 0승 자리예요. 그 여기는 2의 1승 자리고요. 여기는 2의 2승 자리고요. 여기는 2의 3승 자리라고. 그러니까 2의 0승은 요게 1이고요. 요건 2고요. 요건 4고요. 이거는 3승이니까 8입니다. 그래서 1, 2, 4, 8에 위치시킨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위치시켰냐면 결론적으로 수신기에서 나중에 이제 페리티 검출할 때 8, 4, 2, 1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0010으로 하지 말고 0110으로 합시다. 0110 이렇게 이제 쓰면 P4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P2에서 에러가 발생했으니 도대체 몇 번째 비트에서 에러가 발생한 거냐? 그거를 그냥 숫자로 요거 2진수라고 생각하고 이거 6이잖아요. 6, 10진수로 하면. 그럼 6번째가 에러 난 겁니다라고 금방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P1부터 P2, P4, P8을 어떻게 발생을 시킬 거냐의 문제예요. P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1, 3, 5, 7, 9 순서대로 갑니다. 1, 3, 5, 7, 9, 11. 원래는 13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P가 8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니까 이 뒤까지 12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D4 더하면 최대 12이기 때문에 12 이상은 고려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 뒤에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또는 3인 거. 그러니까 요 2개씩 비워두는 거. 2개 비워두고 2개 쓰고, 2개 비워두고 2개 쓰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4 같은 경우에는 4개 비워두고 4개 쓰니까 여기 4개가 아니고 3개네요. 여긴 뭐가 빠졌어요? 0번째가 빠져있거든, 사실은. 자, 0번째는 에러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비우고, 4개 쓰고, 4개 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8로 나눴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8로 나눴을 때 P4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4, 5, 6, 7인 경우. 그죠? 8로 나눴을 때. 그다음 P8이 위치하는 것은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 9, 10, 11, 12, 13, 14, 15까지인 경우.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걸 전부 다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수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P1 같은 경우에는 요 P1이죠. 자, 요 비트를 발생시킬 때는 3, 5, 그러니까 3, 4, 5, 7, 9, 11. 그럼 3, 4, 5, 7, 9 죄송합니다. 3, 5, 7, 9, 11. 요걸 갖다가 전부 다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3, 6, 7, 10, 11이에요. 그러면 3, 6, 7, 10, 11을 갖다가 익스클루시브에서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뭔가 규칙이 있죠, 그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다시 P8, P4, P2, P1이 0, 1, 1, 0이었다. 그러면 P4에서 뭔가 에러가 검출이 됐죠? 나중에 이제 검출하는 시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금 검출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P4에서 에러가 검출됐죠? 그럼 P4는 에러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P2에서도 에러가 검출됐죠? P2는 에러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P2가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P2가 여기죠. 네, 좀 이상하다 싶었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P8하고 P1은 에러가 검출이 안 됐어. 그러면 여기 얘기한 거죠. 여기. 그죠? 네. 검출 안 되는데 다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검출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P1하고 P8만 해야 되죠. 이건 아니죠. 네.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그냥. 동그라미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저기, 페리티 안 한 것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P2는 아닌데, 자꾸 내가 P1인데, 자꾸 P2에다 하네. P1인데. 뭐 이런 데죠, 이런 데. 그럼 공통되는 데가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 비트하고, 지금 요 비트하고 에러가 나고, 요 두 개는 에러가 안 난 케이스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건 뭐예요? 6죠, 6. 이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걸 그냥 10진수로 바꿔버리면, 그럼 바로 여섯 번째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하시면 그럼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을 써놨어요. P1은 자기 자신 3, 5, 7, 9, 11, 13, 15는 이제 길이가 이게 12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 5, 7, 9, 11을 이용해서 이 P1 자기 자신이죠. 그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중치가 2의 0승인 자리에 P1이 위치해 있다는 거고요. P2 같은 경우에는 3, 6, 7, 10, 11 이 순서대로. 그죠? 나머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걸 갖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짝수 페리티. 지금 이거 홀수 페리티를 가정하고 지금 한 건데요. 짝수 페리티라면 익스클루시브 노어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이제 홀수 페리티에서는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사용하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사용하는데 짝수면은 익스클루시브 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됐고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실제 한번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비트가 보낼 게 이렇게 8비트예요. 0010, 1110. 그래서 순서대로 0, 0, 1, 0 이렇게 가는 거죠. 1, 1, 1, 0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해야 될 거 뭐냐면 P1, P1, P2, P4, P8을 계산을 해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주어진 수식에 따라서 자, P1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3, 5, 7, 9, 1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요 3, 5, 7, 9, 11 이렇게 되니까 0, 0, 0, 1, 1 이걸 익스클루시브 5 하면 0되죠. 1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0 돼서 P1이 0으로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되죠?
P2도 같은 방식으로 P2는 3, 6, 7, 10, 1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 6, 7, 10, 11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익스크루션 다른 색깔로 합시다. 3, 6, 7,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에게서 홀수기니까 두 번째 건 1이 되죠. 이렇게 1.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표에서. 또 색깔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P4 같은 경우에는 5, 6, 7, 11, 5, 6, 7, 11. 그건 뭐냐면 요거죠. 0, 1, 0, 그 다음에 여기 0. 그럼 이 1에서 홀수기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1을 넣어주는 거죠. 됐죠? 네. 뭐 데이터는 원래 차 있었고, 요 데이터들은 원래 차 있었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P8 보겠습니다. P8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이건 오렌지색인가 이거? 오렌지색보다는 검은색으로 갑시다. 요 1이죠. 요 1.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90, 11, 12에요. 그러면 9, 10, 10 요거잖아. 그럼 요거죠. 요거. 1, 1, 1, 요거. 그럼 1에 홀수계니까 여기 들어갈 거 1이어야 되죠.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쭉 보내는 거예요. 수신기로. 자, 수신기로 보내서 나중에 이제 이걸 검출을 해낼 겁니다. 네, 수신기 해밍코드 수신기에서는 역시 그냥 홀수 페리티를 어차피 우리 이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다 약속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베타적 오어로 검출을 하면 됩니다. 우리 페리티 검출하듯이. 검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보낸 게 요겁니다. 요게 이제 앞서 우리가 코딩한 걸 보낸 거예요. 0101, 0101, 10. 자, 근데 요 놈이 에러가 납니다. 요게 에러. 그럼 오류 패턴이 00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000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났다는 건 이진수에서는 0에서 1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1로 바뀌는 겁니다. 자, 오류 발생. 자, 저 오류 발생한 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검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보낸 패턴으로 이렇게 적으면 0, 1, 0, 1, 1, 1, 2, 0, 1 이런 순서대로 갖다 낀 거 넣은 거죠. 낀 거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서 페리티 발생시킬 때 사용했던 식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P1을 발생시켰던 거, 요게 P2를 발생시켰던 거, 그 다음 요거죠. 요게 P3, 요게 P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P1, P2, P3, P3가 P4, P4, P8 죄송합니다. 제가 1248로 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1234로 가네요. 1248입니다. 요걸 각각 이렇게 익스클루시브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안에, 이 페리티 안에 실제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10이 됩니다. 1010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했던 요거 맞춰서 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거 표 찾아서. 자, 1010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P8, P4, P2, P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0101이 되거든요. 아, 이거 다섯 번째가 오류가 났구나. 그럼 다섯 번째를 찾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어디죠? 아, 여기구나. 요게 오류가 났으니까 요걸 뭘로 다시 바꿔라? 0으로 다시 원복을 시켜라. 그럼 오류가 검출이 되는 거죠. 됐죠? 만일 수신기에서 동일한 이제 이 전체 연산을 수행해서 요게 111이라면 15번째 비트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요게 0000이라면 뭐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다. 그죠? 페리티가 체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페리티가 검출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안 났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식으로 해밍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해밍코드는 뭐 학부 수준에서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페리티를 체크하는 예제인데요. 페리티를 발생시키는, 페리티를 생성하는 예제는 사실 이제 책에 넣긴 한데, 양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제 이걸 빼긴 했어요. 근데 생성하는 예제도 중요하겠죠. 제가 퀴즈를 내거나 시험지를 낸다면 그런 것도 많이 내겠죠. 생성하는 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생성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밍 코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래요. 그럼 이제 그냥 아까 우리 틀이 있었죠? 이 틀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1, 0, 0, 1,
0, 1, 1, 1, 그 다음에 0, 0, 1,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패치 체크하는 식 있잖아요. 이거에 이제 1, 3, 5, 7, 9, 10, 11, 그러면 이거 따져 보겠습니다. 1, 3, 5, 7, 9, 11 이렇게 됩니다. 1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거는 이제 1이죠. 1. 그 다음에 3, 6, 7, 10, 11 보겠습니다. 3 여기다 할게요. 3,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11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개수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그럼 이것도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역시 이게 1이고요. 이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P8부터 P1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0, 1, 1, 1이 되겠죠. 자, 이건 얼마냐? 7입니다. 7. 그러니까 7번째 에러 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놈이 에러가 나오죠. 그럼 요거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1로 바꿔주면 됩니다.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0, 1, 2, 1에서 요 놈을 0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오류가 정정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 해밍 코드가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